고준위 폐기물 처분 기술 개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연구가 좀 진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순서는 심층 처분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 심층 처분이 안전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맺은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사용 해결료 관리 단계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렇게 해결료를 원자력 발전소에 장전하게 되면 한 4년 정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용 해결료를 빼내게 되는데요. 빼내는 순간부터 이제 사용 해결료로 분류가 돼서 원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이런 습식 저장 시설, 임시 습식 저장 시설이나 아니면 건식 저장 시설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임시 저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임시 저장에서 이제 빼내게 되면 중간 저장 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중앙 집중식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게 되고요. 습식 저장을 하는 나라도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습식 저장을 하고 미국이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건식 저장 방식으로 중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부에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층 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지하 깊은 곳, 약 지하 심부 한 500m 정도 되는 깊이에다가 이렇게 처분장을 만들게 되고요. 그 처분장에다가 처분공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처분공에 이렇게 구리 처분 용기에 해결료 집합체를 집어넣고 사용 해결료를 집어넣고 이렇게 처분공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리 용기 주변을 처분 용기 주변을 벤토나이트라고 불리는 완충제로 채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처분장을 역시 디체험제라고 불리는 걸로 이렇게 메꾸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지하 깊은 곳에 사용 해결료를 처분해서 다중방벽으로 방사성 물질이 인간 생활권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심층 처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집합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주철 용기가 있는데 이 주철 용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벽이라고 할 수 있고 외부에 구리로 된 용기도 방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충제도 역시 방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안반, 처분장이 건설되어 있는 이 지하 안반도 하나의 방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다중방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중방벽을 설치함으로써 심층 처분 개념에서 이제 다중방벽을 활용함으로써 적어도 수십만 년 이상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이 사용 해결료를 격리하게 되고요. 요것은 이제 세 가지 기능이 합쳐져서 인간들을 좀 안전하게 생물권을 좀 안전하게 사용 해결료로부터 보호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공학적 방벽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천 년간 이 방사성 물질을 가둬둠으로써 이런 경납 기능을 활용해서 심층 처분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십만 년 동안 지하 안반의 기능 불투수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핵종이 빠져나가더라도 그 처분장 부근에 머물러 있게 하거나 퍼져나가더라도 좀 속도를 지연시키는 그런 격리 및 지연 기능을 활용해서 이 심층 처분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수십만 년 동안 이 공학적 방벽 시스템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벽을 보호하는 기능도 역시 이 신부 지하 안반에 부여를 해서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심층 처분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심층 처분을 하는 이유는요. 지하 한 500m 깊이로 내려가게 되면 지표에서 이제 문명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또 빙하기나 간빙기 등과 같이 이제 기후가 변하더라도 이런 지표 환경의 변화가 신부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심층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 깊이 내려갈수록
그 단층이나 아니면 암석의 갈라진 틈, 이 갈라진 틈을 이 갈라진 틈으로 지하수가 잘 움직이게 되는데 지하 깊이 내려갈수록 이 단층이나 단열이 적어짐으로써 지하수의 어떤 흘러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매우 느리게 되고, 그리고 지표 부근과 달리 지하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되면 산소가 적어서 환원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사성 물질들이 지하수에 녹아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침전돼서 광물화가 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 방사성 물질이 이동이 어렵게 되고,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하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되면 지하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지게 되거든요. 지하수의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생태계까지 어떻게 보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심층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안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랄까 지진에 의한 흔들림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층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의 미즈나미 URL에서 지반 가속도,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는데요. 이 지반 가속도가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건 1976년에 중국 탕산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표에 있는 건물들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시설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표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 무너졌지만 지하에 있는 건물 구조들은 괜찮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심층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심층 처분하고 관련해서 국내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처분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통칭해서 KBS3라고 부르게 되는데, 스웨덴이 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처분 개념, 이런 KBS3라는 처분 개념을 가지고 처분을 시도하고 있고요. 처분 대상물은 사용 해결료이고, 그리고 지하 연구시설 1990년부터 에스파 지하 연구시설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2009년에 처분장 부지를 선정을 했고, 2022년에 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22년에 받게 돼서 지금 한 40년대에 처분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핀란드는 지금 처분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인데요. 핀란드도 KBS3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처분을 하고 있고요. 처분 대상물은 사용 해결료이고, 역시 화강암에다가 처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하 연구 시설은 온칼로라는 지하 연구 시설을 건설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처분 시스템 성능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2001년에 올킬로토 지역을 처분 부지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2012년에 그리고 건설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2022년에 운영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25년 내년에 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화강암이 그 처분장 모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BS3 방식을 저희가 심층 처분 시스템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하 연구 시설은 저희 연구원 안에 비록 낮은 뎁스이긴 하지만 낮은 깊이이긴 하지만 KURT라는 지하 연구 시설이 있어서 그 연구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제 경수로 우리나라는 이제 경수로도 있고 중수로도 있기 때문에 경수로 사용 해결료, 중수로 사용 해결료에 대한 저희가 처분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린 어떤 KBS3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저희가 계략적으로 좀 보수성을 많이 가미를 해서 안전성 평가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안위 고시 2021-21호에 따라서
처분 시설의 안전 목표치가 제한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험도나 아니면 방사 성량 이것이 이제 안전 목표치로 제시되어 있는데 안전성 평가를 저희가 해본 결과 저희가 설계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뭐 여러 이런 뭐 그래프나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처분 시스템이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하면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시지만 그냥 뭐 일반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요 다음부터는 좀 뭔가 좀 정성적으로 처분 시스템이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은 이 처분과 관련된 연구를 1997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뭐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 인허가에 기여를 하였고요. 그리고 IAEA로부터 피어 리뷰를 받아서 좀 연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처분 개념 개발 단계의 종합 안전성 입증 보고서도 저희가 좀 발간을 해서 그 나중에 이제 뭐 부지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건설 인허가나 뭐 여러 가지 인허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층 처분 시스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분장을 건설하고 처분 터널에 처분장을 건설하고 지하 500m 정도 되는 깊이의 처분장을 건설하고 그 처분 공을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용 후 해결료가 담긴 처분 용기를 건설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층 처분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가 이 처분 용기 그리고 처분 용기를 둘러싼 완충제 그리고 이 처분장을 둘러싼 천연 안반 이렇게 세 개를 어떤 처분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뭐 여기 이제 방사성 핵종들이 사용 후 해결료에 있는 방사성 핵종들이 여기 보관되어 있을 텐데 지하수가 이렇게 처분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지하수하고 이 처분 용기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부식이 되거든요. 처분 용기가 부식이 되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서 이 사용 해결료로부터 비롯된 방사성 핵종이 이제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완충제에 얘네들이 좀 달라붙는 빠져나간 방사성 핵종들이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수착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수착 현상 그리고 천연 안반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지하수에 녹아서 이동하는 뭐 이류 아니면 지하 안반으로 이제 이렇게 농도 차이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확산 그리고 지하에도 여러 가지 광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광물에 핵종이 붙게 되는 어떤 수착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거치면서 인간 생활권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여러 가지 성능을 저희가 부여를 해서 이 심층 처분 시스템을 유지를 합니다. 먼저 이제 처분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려 중인 처분 용기는 장기간 동안 뭐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처분 용기라 하면 이렇게 주철로 그 내부에 이제 주철 용기를 이렇게 놓고요. 거기에 이제 사용 해결료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 주철 용기는 얘네들이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압력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용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부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부식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식에 좀 저항성을 갖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연구에 따르면 이 구리 부식이 한 100만 년 동안에 한 0.5mm 정도밖에 부식이 안 되더라라는 결과가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KBS3 같은 경우에는 구리 용기 두께를 한 5cm로 디자인을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처분 용기를 3mm 정도로 이제 설계를 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KRT에서 이제 실험한 것도 보면 산화 환경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산화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산화 환경에서만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를 토대로 좀 예측을 해보면 100만 년 동안 한 4cm 정도 부식이 되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게 환원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이 이 부식 두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 시스템에 처분 용기 두께를 5cm, 구리 용기 5cm로 설계를 했는데 충분히 100만 년 이상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수치만 실험 결과만 보여드리면 좀 이게 사실은 처분 시스템이 한 뭐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이렇게 좀 장기간 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실험 결과만 보여드리면 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자연유사 연구 결과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해전에서 침몰된 배 대포가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청동이 모래와 점토층에 한 400년 동안 매몰되어 있었는데 염수 조건에서도 해수에 묻혀 있었는데도 금속 부식이 빠르지 않았다는 것을 요걸 분석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단유세 문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국의 청동 마차를 봐도 수천 년 동안 지하 환경에 이제 매몰되어 있었는데 요 그 가느다란 어떤 무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요 말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도 부식되지 않고 그대로 잘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구리가 좀 5cm 정도 두께가 되면 좀 수백만 년 이상 잘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충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열적 특성 아니면 수리적 특성, 역학적 특성 여러 가지 기능 성능들을 부여를 해서 완충제도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여한 성능들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예측하는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KURT에서 한 5년간 진행한 완충제에 대해서 진행한 어떤 공학 규모의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 결과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를 해서 매칭 시킴으로 이제 검증을 했고요. 이 개발한 모델로 저희가 예측을 해보니까 이 완충제의 성능이 충분히 수십만 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 대한 자연유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발견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 창샤에서 발견된 무덤인데 2000년 전 무덤인데, 여기가 이제 진흙으로 메워져 있는 무덤인데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옷이나 어떤 시체가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발견되죠. 그래서 이 완충제로 사용되는 이 진흙 물질이 장기간 동안 물이나 공기를 잘 차단을 해서 이렇게 뭔가 부식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그 두나로바 숲인데요. 여기는 이제 화산재가 쌓여 있는, 그러니까 화산재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데인데,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점토로 둘러싸인 나무가 250만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질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지표에 노출이 되면서 얘네들이 좀 부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이제 그 진흙 물질이 장기간 동안 물과 공기로부터 좀 부식되는 걸 막아준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벤토나이트 층에 그 마그마가 근처에 이제 마그마가 관입한 경우인데요. 이건 스웨덴에서 발견된 예인데, 이렇게 그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굉장히 높은 온도가 여기 그 진흙 물질에 영향을 미쳤는데, 높은 온도로 진흙 물질에 어떤 열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벤토나이트의 성질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천연 안반을 조사하는 어떤 조사 기술들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하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핵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는 모델링 기술도 개발을 하였는데요. 저희 KURT에서 조사해 본 결과 그 지하 한 300m KURT 부지 같은 경우 지하 300m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어떤 안반의 투수성을 보여주는 수치인 수리전도도라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되면
10만 년 동안 이동 거리가 한 16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도 그 천연 안반이 뭐 한 수십만 년 동안 핵종이 이동하는 것을 이제 지연시켜주는 안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예는 뭐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가봉에 울클로 천연 원자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우라늄 광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하수가 들어가면서 핵분열이 되면서 어떤 원전에서 그 발전하는 것처럼 그 핵분열이 우라늄이 핵분열이 되게 됐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핵분열된 여러 가지 핵분열되면서 발생한 여러 핵분열 생성물이라든지 아니면 플루토늄 같은 것들이 뭐 얘네들 멀리 이동하지 않고 한 군데 계속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18억 년 동안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예가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시갈 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우라늄강이 점토 광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되어 있는 데인데 얘도 이제 우라늄이 어디 딴 데로 퍼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더라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예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일본의 나고야 근처 토노마인인데요. 여기에 우라늄 광상이 있는데 여기 그 단층이 여기 생기게 되면서 이 그 우라늄 광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단층을 통해서 아마 지하수도 좀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년 이상 여기 환원 환경이 유지되면서 우라늄이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이 근처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안반도 충분히 그 사용 해결료에서 나온 어떤 핵종의 유출을 막아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결정질 안반이 한 35%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좀 처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안반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안전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그 처분 시스템을 개발해 왔는데 기저전력으로서 원자력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발전 단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인데요. 사용 해결료 관리 비용도 이제 지금은 한 64조 정도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SKB가 개발한 KBS3 전 세계가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KBS3 처분 시스템이 1983년에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좀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처분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리 용기가 지금 두께가 5cm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80년대 기술적인 한계로 이게 담조 아변 형태로 처분 용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 단조 아변 형태로 단조 아변 하는 기술로 처분 용기를 만들게 되면 5cm보다 더 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5cm 두께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의 기술인 어떤 3D 프린팅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두께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처분 기술이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EU 텍서너미가 제한되어 있는 EU 같은 경우는 EU 텍서너미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녹색 분류 체계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EU가 EU 텍서너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이 세계의 어떤 텍서너미들을 좀 정합성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좀 세계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용 해결료 관리 일정의 어떤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지난번 원자력 아카데미 때 이제 SMR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다양한 SMR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 SMR의 사용 해결료나 아니면 방사성 폐기물의 특성이 기존의 어떤 경수로나 중수로 사용 해결료의 물리적 특성이나 사화학적 특성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를 해서 원자로 개발 단계부터 SMR 같은 경우에도 원자로 개발 단계부터 처분을 고려해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좀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SMR 기원의 사용 해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분 시스템 개발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